실시간으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 3.0.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예, 최근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보는 웹툰 작가님이 있는데요. 이 웹툰 작가님이 충격적인 만화를 그려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작가님이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전세 사기를요?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우, 네. 꼼꼼히 확인한다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고 다 확인을 해가지고 집 전세를 들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며칠 밤낮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관공서나 전문가들 막 뛰어다니다가 그 체험기를 웹툰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봤는지 몰라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랬어요. 체험 후기가 올라오고 심지어 이 웹툰이요.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림체가. 네. 그런데 공포 영화보다 훨씬 소름 돋는다. 그렇지. 그렇죠. 그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경험해본 사람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에 관련된 얘기를 이분이 웹툰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게 대박이 나서 나중에 이분이 그 공익광고 비슷한 것도 웹툰으로 그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드라마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분이 그때 제일 상처가 되는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 왜요?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어. 아, 그렇지. 그 말이 그때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알아본다고 알아봤고 심지어 등기부등본도 깨끗한 걸 확인했는데 그렇죠. 이 집주인이 세금이 밀린 걸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우선이구나.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사전에 확인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세금 우선순위를 양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알아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웹툰 작가님한테 그 마음의 상처가 된다고 했던 그 잘 알아보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동산 수 시간을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네. 준비를 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생방송 투데이 잡스 3.0은요. 진짜 살면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런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으니까 잠시 후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9일 목요일 투데이 3.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는 네모다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해도 될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우린 유쾌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든 저희가 뭐 주식 폭락한 얘기도 웃으면서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네. 예, 오늘 뉴스는 네모다. 오늘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줄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누굴까요? 아, 바로 김인만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재밌으라고 한 얘기죠? 아, 그렇죠. 네. 소장님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요즘 부동산 시장 때문에 좀 우울했는데요.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은 땅인가? 결국은 부동산인가? 이런 얘기를 한국에 살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심지어 아주 큰 유통기업도 허허벌판에다가 갑자기 네. 마트를 짓는다 그래서 저기다 왜 마트를 짓지? 나중에 알고 보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대. 그렇죠. 그래서 물건 팔아서도 벌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업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곳에 하지 않고 이상한 땅을 사는데 몇 조 원을 투자했다. 이것도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근데 앞부분에 오프닝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런 사례들이 좀 왕왕 있나요? 전세 사기요? 네. 굉장히 옛날부터 많았고요. 네. 최근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파트보다 신축 빌라 쪽에 빌라가 좀 더 특히나 많이 많다면서요. 생기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좀 부족한 게 어디를 가더라도 돈이 있는 곳에는 사기꾼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아,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서류 아무리 잘 때도요. 작정하고 사기 치려고 이렇게 그렇죠. 함정을 파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못해서 사기 당했어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공식이 안 통한다고 봅니다. 서류를 확인해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좀 강화돼야 되고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처벌이 왜 강화돼야 되냐면 사기죄를 입증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네. 입증하더라도 뭐 집행유예, 초범은 집행유예 대부분 나오고요. 집행유예 아니더라도 몇 개월 살다 나오기 때문에 뭐 한 10억, 100억 하고 최악의 경우에 10% 확률로 걸려도 그냥 잠깐 갔다 오면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는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개인이 조심해야 될 점은 언제든지 나도 당할 수 있다.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설마 그게 내 일은 아니겠지.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하거든요. 그래서 네. 나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보증보험 요즘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보험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전세금 높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좀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요. 오히려? 요즘 금리가 높잖아요. 전세 대출 이자 내느니 저는 네. 월세 낼 것 같습니다. 월세가 가장 안전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월세는 네. 뭐 떼일 거 없으니까요. 보증금이 낮으니까요. 내 돈을 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은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최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네. 5천만 원 이하는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 저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네.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거 들어갈 때는 그런 함정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전세 자금 대출할 바에는 월세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원포인트 레슨을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가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경매로 이 집을 샀어요. 아, 결국에. 아 진짜 그러니까 잘 됐네요. 네, 본인이 공부를 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집을 사실 이제 낙찰 우선순위고 사실 경매 안 해본 사람은 그거 뭐 어떻게 뭐 하는지도 어렵죠, 모르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후기담을 웹툰으로 올렸는데 제가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다 봤다. 아, 이분은 일석이조네요. 웹툰 잘해가지고 네. 돈 벌고 경매 받아서 돈 벌고 근데 사기 앞전- 잘 당하셨나요? 아이 앞정위를 걸었던 낮과 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많은 분들에게 또 유익한 정보를 주셨으니까요. 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어렵게 모신 김인만 소장님을 통해서 아유 잘 알아보지 그랬어 이런 말 말고 네.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진단도 받고요. 우리 계획을 한번 세우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빨간 펜으로 첨삭도 받아보고 그런 네. 시간을 흔한 시간이 가지도록 아니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은 소장님 출연료 이상으로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연료 그냥 많이 우리가 네, 많이 많이 받아갈 수 뽑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N배 정도 받겠습니다. 예. 네. 요즘에 뭐 거래 절벽, 가격 하락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체감이 안 돼요. 왜? 전 둘 다 집이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집을 살려고 보면 많이 떨어졌다고? 어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작 네. 거래가 없고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네, 거래가 안 되는데 네. 뭐 가격 절벽이란 말을 쓰는 게 맞나?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거래 객관적인 지표. 네. 그렇죠. 뭐 거래 절벽은 맞고요. 거래 절벽을 넘어서 이제 거래 실종 상황입니다. 실종이요? 네. 왜냐하면 서울이 최근에 이제 한 달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그냥 뭐 200건, 300건이 나오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전체가요? 그렇죠. 180만 호가 넘는데 200건, 300건이면 사실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네요. 만분의 이제 거래 실종하고 가격 실종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뭐 반토막이 났다, 30% 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막상 그래? 한번 사볼까? 현장에 가보면 아, 반토막은 도대체 어디 갔는 거야?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반토막 집은 실종. 왜 가격이 작년하고 똑같은 거야? 그쵸. 오히려 호가가 더 올랐는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하고는 좀 차이가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집주인하고 매수인들, 무주택자들 마음이 좀 달라요. 매수인들은 출발선 자체가 10년 동안 가격이 한 두세 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5억 아파트가 15억 정도 갔는데 예. 5천만 원 1억 떨어진 게 이게 조정이 된 건가? 그렇죠. 라는 마음이고요. 제 마음이에요. 집주인들은 15억이 기준입니다. 네. 고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1억이 떨어지면은 내가 10억을 벌었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1억이 떨어진 게 이게 손실이라고 생각을 1억 하거든요. 손해 봤다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요. 처음부터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1억, 2억 겨우 올랐는데 뭐 최근에 다 떨어지면 나는 이익 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이게 가격 하락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존재하고요. 저는 예.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제 초입 정도? 이제 아하. 시작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네. 그러면 공부하면서 느긋하게 집 없이 없는 분들은 이제 초입이니까 네. 상황을 좀 뒤로 물러서서 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쵸. 우린 뒤로 물러서서 보죠. 네, 어차피 지금 현금도 없으니까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10,000원씩 제가 저금을 하면 해가지고 네네 그걸로 언젠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10,000원씩 저금해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아마 100년 침체가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오래까지 침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서울 기준에서는 3년에서 5년 정도 길어야 5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네. 10,000원씩 저축해가지고는 좀 힘들 것 힘들겠네요. 1분에 10,000원. 같아요. 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 네. 경기가 상승 곡선이 있었던 게 한 3년 그리고 하강은 한 2년 정도 반복이 된다고 해요. 근데 부동산은 사이클이 꽤 기네요, 그래도. 부동산은 더 길죠.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상승이 한 7년 정도, 네. 예. 하락이 한 3년 정도. 그게 뭐 절대 법칙은 아니고요. 그러면 대략 그런 사이클을 그렇죠. 탄다는 6년 뭐 거죠. 11개월 되면은 뭐 떨어지느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안 되고요. 대략적으로 한 7년, 3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특히 아파트 시장은 그쵸. 이제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 심리가 그냥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올랐느냐,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거기에 정책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상승기 때 한 7년 올라갈 때에는 사실 아무리 규제해도 잘 안 잡힙니다. 네. 아무리 규제도 안 잡혀요. 막 올라가도 그쵸. 우리 작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잡고 싶어 했는데 안 잡혔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저절로. 주택시장이 저절로 잡혔는데 사실은 저절로가 아니고 많은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곡소리 나요 지금 사실. 금리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요. 금리는 그냥 트리거 역할을 한 거고요. 네. 아 그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계기가 된 거죠. 이미 계기가 어느 정도 됐고 올랐다라는 공통의 맞습니다. 어떤 생각이 떨어질 있다 때가 보니까. 됐다는 거죠.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그동안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동성이 좀 회수가 되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올랐네.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장님 저 집값이 안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냥 안 올라도 되니까 안 떨어지는 집 사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안 떨어지는 집 들어가려면 그냥 전세 들어가면 전세는 안 떨어지는 집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사실 그 속마음은요.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 많이는 투기는 아니더라도 좀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깔려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하. 될까? 손해 볼 것 같은데 세금 내고 맞아요. 남는 게 저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래 실종. 그러니까 서울은 매물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드니까 그 많던 집 사고 싶어 하던 분들이 1년 새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가격이 이제 서서히 조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떨어지기 전에 일단은 이런 분위기 공포라고 해야 될까? 이제 네네. 집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네네. 집단 심리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네. 지금 빨리 파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팔리나요? 팔리지도 않고요. 문제는 거래가 잘 안 되고요. 제가 뭐 월간 거래량이 200건, 300건이라고 하니까 사실 내놔도 안 팔려요. 초금매로 팔아야 됩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그러면 15억 아파트를 네. 10억 원에 내놓으면 팔리긴 하겠죠. 당장 그렇죠. 팔리겠죠. 근데 그렇게 팔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든 버티겠죠.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가 미래를 정확히 알면 이렇게 방송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네, 아시겠죠? 그렇죠. 대나무 꽂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하고 매수자들이 생각이 달라요. 집주인들은 반등할 거야. 이러다가 금리가 멈추면 다시 또 올라갈 거야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기다리지 절대 그렇게 금매물 투매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침체기 진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바닥 있잖아요. 지금 바닥이다, 바닥 지나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바닥에 시그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1년도, 2012년도가 서울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진짜 집값, 그때 잠실주공 5단지가 막 8억 몇천씩 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전세가 3억 5천, 5억 원 있으면 잠실주공 5단지나 개포주공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못했을까? 못했을까? 그렇죠. 왜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대한 그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감에 휩싸여서 못했는데 집값 하락의 징조가 뭐냐면 집값이 좀 하락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계속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7년, 3년 정도 대략 그 정도 얘기했잖아요. 떨어질 때가 있는데 2011년도, 12년도에 떨어졌는데 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에는 쉽게 안 쌌어요. 더 떨어질 줄 알고. 어허. 긴가민가 하다가 15년, 16년부터 상승을 했는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2011년도, 12년도가 언제적 얘기야 그쵸. 라고 해서 망각을 해버리면서 집값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조정이 되느냐 서서히 연착륙을 하느냐의 문제고요. 고점 대비 일반 아파트, 네. 재건축 재개발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상황도 다르고 전세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아요. 집이 그렇죠. 노후화됐기 오래됐으니까. 때문에 전세 가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새 아파트가 된다는 개발 호재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투자 수요도 많이 유입이 되지만 한번 꺾이고요. 본격 침체장이 되면 더 많이 빠집니다.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전세 레버리지가 버텨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집들이 한 40에서 50%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집이 아닌 일반 아파트들, 전세 가율이 50%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70% 정도까지는 빠집니다. 왜?
더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역전세나 깡통 그쵸. 전세가 생기는데 네. 전세금 이하로는 신축 빌라나 일부 지방 아니면 잘 안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 기준에서는 그렇게 빠지진 않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 정도 조정이 됐느냐를 첫 번째를 봐야 되고 최근에 이제 규제 지역들 네. 정부에서 이제 좀 풀어주고 있는데 네. 지방부터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 서울은 안 풀렸잖아요. 네. 서울이 가장 마지막에 네. 그렇겠죠. 규제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풀어주거든요. 언제 풀어줄까? 주거심의위원회가 1년에 2번 정도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는 물 건너갔고요. 내년에도 이제 아직 여러 지역들이 남았잖아요. 세종시도 남았고 수도권 지역들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은 내년 말 2024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느냐. 그게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으로 풀린다는 얘기는 바닥에 거기가 가깝다. 바닥 얼마나 침체가 됐으면 풀어줄까. 서울을 풀어준다는 그렇죠. 거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는 풀어줄 생각이 뭐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얘기는 자신만만한 거죠. 아직 이 정도 실제로 안 떨어졌잖아. 어디 떨어졌어? 실제로 뭐 호가 약간 떨어지고 네. 외곽 지역들이나 떨어졌지. 서울은 아직 그대로잖아. 오히려 신고가 행진도 있잖아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그런 통계를 기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시그널도 번째. 봐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 기억나세요? 2020년, 2021년에 유행했던 패닉 바잉, 연끌.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배 아파. 그렇죠. 나 혼자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네. 나 큰일 났어. 가만히 있었는데 거지 됐어요. 네, 나 집 살 맞아요. 생각이 없었는데 네.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겠어. 라고 해서 무리하게 좀 대출을 네. 많이 받고 심한 경우는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요.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자금 대출 받고 네. 신용대출 받고 부모님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 사신 분들. 자기 자본 1억, 2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사신 분들이 그게 지금 가능했어요? 다 끌어모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혼인신고를 안 영혼까지 하고. 끌어모으니까 영혼까지 그렇죠. 끌어모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중에서. 그래서 혼인신고 안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버리니까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한마디로 연끌한 거죠. 패닉 바잉. 그냥 못 살까봐. 예, 미친 듯이 사는 거죠. 네. 바닥일 때는 미친 듯이 팝니다. 투매 현상, 패닉 셀링 현상이 발생해요. 패닉 셀링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계속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있느냐? 없죠.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좀 낮추다가 안 팔리면 그냥 회수해요. 아유 안 팔리는 거 나 그냥 가지고 갈래. 그냥 살래? 뭐 이렇게. 네. 거주할래? 아니면 그냥 일단 지켜보자. 모르겠다. 그냥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네.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지. 우리가 집주인이라도 그렇게 팔고 싶을까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초입 정도로 봐야지 이걸 바닥이다. 무조건 올라갈 거야. 내년에는 무조건 반등할 거야라고 한다면 물론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우리 2019년, 2020년, 2021년처럼 그런 막 미친 듯이 상승하는 그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부 요인은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뭐 부동산 거래 절벽의 어떤 요인으로 많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있었던 것 같고 아까 금리 언급하셨던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 앞에는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일까요? 금리가 영향 주는 거는 사실이죠. 뭐 반비례 관계입니다. 금리하고 집값은 반비례인데 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느냐? 무조건 떨어질까요? 그거는 아니고 심리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아니죠. 제가 앞서서 트리거라고 눈치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봐요? 틀릴 것 같아서. 트리거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면은요. 노무현 네. 정부 시절에 금리가 얼마 정도 되신 줄 아세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7%? 맞아요.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좋은 대출, 집단담보대출, 아파트 입주할 때 좋은 조건으로 받거든요. 좋은 조건이 한 5%대 정도 됐고요. 네. 보통 7% 정도 됐단 말이에요. 잘하시네. 찍었어요. 그 정도 됐는데 그럼 그때는 집값이 내려갔느냐? 노무현 아니에요. 정부 때 우리 그때도 막 폭등. 패닉 바잉 했잖아요. 미친 듯이 제 폭등. 기억에 음마 아파트가 5억이 안 됐었어요. 맞아요. 2억에서 3억 사이였어요.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올라가. 그렇죠. 왜? 금리가 그렇게 높았는데 지금보다 높았는데 그때는 왜 올라갔을까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상을 그쵸. 벌 수 있다 생각하니까. 왜 더 벌 것 같을까요? 그 속마음을 보면 이제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죠. 그때는요. 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외환 위기. 네. 외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네. 200만 호 건설 대규모 공급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규제 정책들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유일하게 안정된 시절이 YS 정부 시절. 네. 93년에서 98년 사이. 아무런 정부가 아무런 일을 안 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가 없죠.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니까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안정을 찾다가 IMF 때 집값이 폭락했죠. 네, 그렇죠. 명동에서 줍줍하신 분 많다고. 줍줍했죠. 네. 폭락하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로 따지면 상승 에너지가 굉장히 축적이 된 거죠.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에서 IMF 때 규제를 다 풀어줬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규제를 2년 만에 다 풀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턱이 다 열려버렸어요. 네. 게다가 IMF 이전에는 대출이 잘 안 나왔거든요. 개인 대출이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해줬어요. 네. 개인 대출은 IMF가 지나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대출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풀렸죠. 규제가 풀렸죠. 저평가가 됐죠. 폭등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가지고 금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또 더 오를 것 같으면 우리가 금리 걱정할까요? 10%라도 사죠. 아, 그렇죠. 금리 맞습니다. 상관없죠. 네. 왜냐면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1년에 1억 오르는데 이자 1,000만 원 내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년 예. 같은 그래서- 상황이면 무조건 사죠. 그래서 그렇죠. 금리는 그냥 트리거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영향을 주는 거죠. 대출을 많이 받았고요. 집값이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서 심리가 꺾인 거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금리가 높았음에도 그게 안 됐다. 그때 트리거는 DTI 대출 규제였습니다. 네. 그때는 예. 대출 받아서 집을 막 샀는데 대출을 문을 막아버리니까 돈줄을 막아버리니까 그때 2007년도부터 못했죠. 버블 세븐 아파트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만 바라보면 그래서 금리가 안정이 되면 집값이 다시 뭐 상승을 할 거야, 대세 상승을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금리가 트리거가 된 거고요. 금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뭐든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기준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근데 금리가 기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줄 서면 안 되는 거였던 그쵸. 거죠. 금리는 오히려. 영향을 주는 요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여러 그 말하자면 이제 여파를 받은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무주택자니까 제 입장에서는 항상 집값을 바라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집을 사고 싶으면 집을 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네. 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쯤 팔 건가? 그렇죠. 언제쯤 되면 싸게 팔고 싶을까? 어떻게든 버려야 돼. 그죠? 팔아야 돼. 네, 그죠? 팔아야 돼. 그리고 한 30% 깎아주려고 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투자를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근데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만 계속 제가 한 20년 그러면 안 되는 생각했더니 거죠. 답이 없었던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울지 말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네. 또 뭐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에서 샀다가 다시 30% 깎아서 판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매물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가격이 급매물, 떨어진다 우리가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무주택자들이 네. 기다리는 그런 매물도 왜? 자산 손실이 발생하는데 누가 그렇게 팔고 싶냐.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려면은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다가 희망 고문 좀 하고요. 네. 또 반등을 좀 합니다. 네. 이제는 될까? 안 돼요. 또 떨어져요. 그러다 또 반등할까? 또 떨어져. 그 희망 고문이 몇 번 거치고 나면 안 되겠는데. 와, 나 못 살겠는데. 네. 나 마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던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그렇지 안 않을 든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하락하는 심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의 그렇죠. 시간이 무조건 걸리는군요. 그래서 물처럼 제가 아까 끌리는 하락할 때 것처럼. 3년 정도 잡고 있는 게 네. 심리적인. 절대 6개월 만에, 물론 6개월 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네. 외환위기처럼 어마어마한 게 충격파가 터지면. 파도가 큰 파도가 오면 뚝 떨어지는데 그거는 V자 반등이 가능합니다. 뚝 떨어졌다가 오히려? 빨리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3년 정도 심리가 꺾였을 때는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주식시장도 코로나 터졌던 초반에 그럼요. 1,400 빠졌다가 2,000원까지 금방 V자로 올라갔잖아요.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맞습니다. 빠지면 짧게 치고 올라가지만 지금 소장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어지간하면 내가 이고 자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렇죠. 하지. 내 평생 나 자산인데. 마지막에 한 진짜. 채인데. 그렇죠. 이거 팔고 나면 어떡할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안 되는 마지막까지. 오히려 약간 집값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류학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심리가 맞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6개월 정도는 내가 버텨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글로벌 위기가 아닌 이상 내가 뭔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1년, 2년 정도가 되면 오히려 그런 글로벌 위기 같은 큰 게 아니더라도 지치기 시작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차 넘어가고 3년 차 되면 이제 투매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찍는데 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2012년도에 우리가 왜 강남의 아파트를 못 샀을까? 개포하고 잠실하고. 왜 못 샀어요? 사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기다리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기다리는 게 진짜 쉬운 너무 일이 힘들.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제일 힘든 힘들어요. 게 기다리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되면 나 혼자 지혜롭게 될 수가 없고 나도 그 상황에 아, 같이 맞습니다. 휩쓸려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럼요. 모두가 저는 그냥 동일한 보통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남들 놀릴 때 같이 놀래고 아, 맞습니다. 네, 남들 울 때 같이 우는 거지 뭐 남들이 울 때 괜찮고 이런 사람 그 많지 않아요. 이독실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제 잘 당하는 그런 이렇게 집단이 휩쓸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200개 아파트 단지 적정 가격과 이제 실제 가격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근데 적정 가격이라는 거 하는 게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간에 거품이 낀 곳이 많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38%, 경기도에서는 무려 58%가 거품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 뭐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뭐 통계는 통계일 뿐인데 사실 낀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품이. 왜냐하면 우리 PIR이라고 있죠.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인데 이제 원희룡 장관님께서 자주 인용하는 부분인데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거든요. 네.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돈을 모아서 집 사는데 몇 년이 걸릴까? 지금이 18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18년 동안 돈을 모아야만 서울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렇죠. 말도 안 되지만 이론이니까요. 네. 근데 10년 전에는 8에서 9 정도 됐거든요. 계산적으로도 2배가 올랐고요. 살만했네. 여기서 통계는 전체를 다 하잖아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반평균이 80이라고 해서 다 80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잘하는 친구는 95점, 네. 100점, 예, 못하는 저는 친구는 60점, 뒤에, 50점. 뒤에 저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80점. 평균이 2배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학군, 생활 편의 시설이 좋은 아파트들은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네요. 지방까지 다 포함한 거 그렇죠. 올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은 저 어릴 때랑 지금이랑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부산도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예, 뭐 있거든요. 해운대나 이런 데는 그렇지만 그렇죠. 대부분 지역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금액까지 다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걸 우리가 그런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은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그러니까요. 동안.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 정도 갔어요. 아, 맞아요. 예전에 마포가 한 5억 정도 했었잖아요. 5억, 맞습니다. 6억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5억, 18억씩 하니까 맞습니다. 3배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 소득이 과연 몇 배나 세 배 올랐을까요? 올랐나요? 월급 3배 올랐나요? 1.2배 정도 올랐어요. 1.2배 정도. 그러니까요. 세 그러니까 배는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3배 맞아요. 오른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아파트는 그 대부분 올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거품이 들어갔다. 아무리 우리가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2배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10년 3배. 동안 네. 3배는 좀 오버슈팅이 됐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0% 정도의 가격 하락을 우선 기준으로 저는 한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얘기한 거품의 정도랑 어느 정도 비슷한. 기준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집을 살 타이밍을 한 채 있는 사람이랑 네.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좀 있잖아요. 네네. 예, 한 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무주택자들이 예. 한 채 사는데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냥 하나입니다. 네. 네. 저는 기준이요. 1주택은 꼭 필요하겠죠. 1주택은 그쵸. 뭐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험이 내가 사고 안 당해도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냥 늘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내일 사고 당할 거 알고 보험 가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1주택은 필요한데 필요하더라도 그럼 아무 때나 사면 되느냐. 그건 물론 아니죠. 필요할 때 사긴 사야 되겠죠. 네. 꼭 필요하냐. 네. 지금 시점에 우리 네. 시장 아파트는 시장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얼마나 탄력적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집값 상승에 대한 사람 마음이 똑같은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 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굳이 용감하게 네. 제가 아까 바닥에 시그널을 알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네. 진짜 뭐 난 필요 없어 진짜 집이 뭐 네. 작년에 좀 불안해서 한번 살까도 생각을 했는데 뭐 자금도 부족하고 그렇죠. 우리 그 젊은 친구들 네. 특히 2030 세대들은 자금도 부족하고 나는 10년 후에 뭐 결혼도 10년 후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굳이 지금 이런 분들은 좀 살짝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물량들도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거기 네. 때문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그런 분들 있죠. 자녀 학군. 네. 애들은 계속 그 나이에 머무르 있지 않잖아요. 네. 3년 5년 기다릴래. 근데 애는 이미 졸업하고 없어요. 그럼 그때는 그 집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죠.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든지 부모님이 계속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네. 어떤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도 된다. 필요하신 분들은. 단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고점 네. 대비 10%에서 그래도 한 20% 정도 조정되는 물량, 30%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네. 좀 그래도 좀 조정되는 급매물 같은 거 찾아서 한 다음에 생각은 해야죠. 자금 계획 충분히 세워야 되고요. 금리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들어가야 되고 꼭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특히 1주택자들. 반대로 파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억 정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네, 굉장히 힘들죠. 이제 가족들까지 다 의가 상할 상황이야. 그치. 아버지 돈까지 다 빌렸는데 너 언제 갚을 거냐고 이제. 근데 나는 그 이자 내기도 벅차.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언제 팔아요? 지금 팔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집을 살 때에는요, 우리가 투기가 아닌 이상 3년에서 5년 최소 그 정도는 보유한다라는 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금리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걸 항상 전제 조건으로 좀 깔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팔아야지라고 한다면 그 계획에서 이미 어긋난 거죠. 그래서 아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은 3년에서 5년은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버지 돈은 좀 안 갚아도 네, 아버지 3년에서 5년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 2년 정도 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 지금 뭐하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뚝심 있게 좀 어느 정도는 버텨줘야 된다. 근데 결국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버틴 분들이 또 결국에는 오르더라. 어허. 그래서 부동산이 참 아이러니한 게 주식 같은 경우는 팔고 싶으면 바로 팔려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손실을 많이 보는데 2012년도도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집어 던지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 안 팔리네? 어떡하지? 그냥 팔아야 전세 없지 주고 뭐. 내가 살거나 전세 주고 그냥 냅둬야겠다라고 했는데 2014년부터 올랐어요. 그때가 바닥이었거든요. 내가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다른 사람들도 집어 던지고 싶거든요. 그거보다 한 큐를 더 기다려줘야 돼.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데 좀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네. 전력 질주하면 숨차가지고 쉬어야 되잖아요. 네. 마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42.195 달리고 나면 어떻게 다음 경기 또 다음 날 못 뛰잖아요. 한참 쉬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열심히 달렸잖아요. 2013년부터 맞아요. 네. 2021년까지 서울은 집값이 올랐는데 네. 바로 또 반등을 한다고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고요. 대출이자 부담 좀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유 자금이 좀 있다면 고금리 신용 대출 받으신 분들은 저는 좀 그것부터 갖고. 상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한테 대출 좀 안 받은 분들, 부모님이 좀 돈이 있는 분들은 받아서 고금리 대출 좀 상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부모님 찬스 좀 쓸 수 있는 분들은 좀 쓰는 것도 쓸수 있는 쓰실 수 분들은 있는 분들은 있는 분들이고 일단 버텨야 진짜 못 된다. 버티겠다라고 하면 팔고 싶어도 안 팔리기 때문에 저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차라리 전세 주고 내가 좀 다른 집으로 좀 가서 주거 비용을 좀 낮추면서 어떻게든 나 3년은 버텨봐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던진다고 해서 쉽게 팔리지도 않고요. 지금 분위기에서 30% 50% 낮춰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는데 어떻게 팔아요? 네. 근데 5% 정도 낮춰서 팔아서 팔리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하겠는데 네. 또 그렇게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작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이 뭐 예를 들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 너무너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가능해요. 보질 그럼요. 않아 버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한데 부동산은 사실 내가 사는 아파트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분들이 안 보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투데이 잡스에서도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계속 마음이 우리 소장님이 보지 말라고 했어, 참으라고 했어 이렇게 하다가도 너무 가슴이 타오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쪼그라드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참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좀 신경을 꺼야 돼요. 이럴 때는. 진짜 뉴스 안 봐야 되고요. 부동산 앱 좀 지워버리고요. 실제로 지우는 분 제가 봤거든요. 지워버리고 아예 원천 차단시키고요. 일 열심히 하고. 네. 저는 주식보다는 쉬운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왜냐면 게 살고 있으니까. 하고 저는 주식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막 다이내믹 하잖아요. 그 하루에도 몇 예, 올라갔다 그래서 내려갔다. 제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예전 주식할 때도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차트부터 보거든요. 소장님 오늘 주식 어떻게 하셨대요. 될까? 그렇게 소장님도 하시는구나. 주식을 하셨대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막 오르면은 기분 좋아서 옆 사람한테 막 커피 사고 네. 막 맥주 사고 내리면은 우울해가지고 또 사고 먹고 네. 하다 보니까 내리면 또 우울해졌어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얻어먹고 돈 벌고요. 뭐 저는 돈 다 나가더라고요. 주식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이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부동산은 그냥 안 되면 전세 주고 한 50% 레버리지 들어가니까 네. 투자금이 5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버틸 수는 있겠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노심초사 언제 반등할 거야? 3개월 내에 반등할까? 막 이렇게 초조함을 가지면 그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그 게임을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3년, 5년 갈 수도 있겠다. 더 빨리 반등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켜보자. 나는 그냥 일상에 충실할래. 대출, 고금리 대출 좀 갖고 버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은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저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5개월, 6개월 안에 결정 나겠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말고. 굉장히 초조하죠. 예,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 상황이 3년 정도 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각오를 하시고 계획을 다시 정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그렇죠. 내가 할 계획은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있습니다. 우상향한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도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사는 게 그래도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돼요. 부동산 제가 가격이 안 된다. 그렇게 성공하신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왜? 떨어질 때는 더 무섭거든요. 네. 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무섭잖아요. 네. 진짜 막 우리가 아까 바닥 징조 네. 막 나왔을 때 네. 그런 상황이 될 때 과연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바닥 때 들어가야지. 뭐 집 하나 무주택자들은 괜찮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맞아요. 집 하나 있는 집 팔고요. 무주택이 되면 그날부터 또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상실감이 크대요. 상실감도 크고요. 뉴스에 혹시라도 집값이 뭐 반등한다는 뉴스 나오면 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주택 있는 분들은 팔면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또 오기 때문에 그냥 집 하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고 안 나도 보험금 아까워도 그냥 계속 가입을 하잖아요.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가 있으면 가능한데, 네. 그렇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는 확 떨어질 수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심리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기다리고 길게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 에너지 위기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글로벌 위기로 볼 것인가 안 볼 그거는 좀 것인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정보들 업데이트하고 저희 투데이 잡스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계속 좀 좋은 조언들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재밌으셨어요? 네. 오늘 너무 원래도 유쾌했고요. 원래 재밌으신 분이긴 한데 네. 네, 어떠셨는지 제가 궁금하고.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네. 또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심각한데 아침부터 심각한 얘기하면 오늘 일 못해요. 지금 맞아요. 사무실 나와서. 네. 너무 울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네. 다음에 또 오시는 겁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주얼도 훈훈하죠. 목소리도 훈훈하죠. 모든 것이 다 훈훈한, 그래서 이름도 훈이 들어가지요. 네. 빅데일리의 우리 김성훈 훈 기자님과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태권부 운전하던 애는 훈이가 아니었던가요? 아, 맞나요? 태권브이 근데 운전한다는 얘기도 좀 되게 재미있게 들리긴 하네요. 아니,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조종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태권브이 조종. 근데 어. 운전도 괜찮습니다. 전진, 후진. 아, 죄송해요. 시동도 걸고. 하여튼 훈이 오셨어요. 네. 네. 그 훈훈하기 때문에 훈자를 붙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이름은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아, 지으셨구나. 장명소 가서 네. 그 당시 거금을 주고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부모님은 사실은 다른 이름을 짓고 싶어 하셨다고 했어요. 아, 근데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은 너무 이제 또 컨츄리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공개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용기를 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아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아, 네. 밀당을 하실 줄 알아요. 네. 어, 일단 한번 그러니까요. 밀어보는 거죠. 네. 언제 당길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이덕실 씨도 이 본명인지 알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부모님이 굉장히 이거 하신가 봐요. 하면 네. 또 예명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러면 또 잘 졌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본명을 밝힐 생각은 없어요? 방송에서? 뭐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굳이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때 제가 나무위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이덕실을 검색어를 한번 올려서 이 빅데이터 중에 3개 중에서 하나로. 알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나무 이렇게 확인해봐야겠다. 네. 자, 오늘 빅데이터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3가지 키워드 볼게요. 영토 편입은 알 것 같죠? 네. 왠지. 영토 편입? 어느 저희가 나라 뭐 얘긴데요? 이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코너에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던 뭐 소식 중에 하나인데 한번 또 얘기가 지금 나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네. 뭐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 투표가 현지 시각으로 27일 열렸거든요. 네. 예상대로 지역별 최고 99%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이 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상대로. 투표를 치른 면적이 약 9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5% 수준이자 나라로 치면 포르투갈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하나를 거의 뭐
러시아 영토로 그냥 편입하는 가져가시겠다는 절차를 거예요, 밟기 지금? 시작을 한 건데 맞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는 이들 지역 영토 편입 절차를 좀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들 지역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영토 방어를 위해서 핵무기까지 쓰겠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뭐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투표를 두고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다. 이거 너무 짜여진 각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뭐 양측 간 갈등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러시아나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투표를 조작했거나 네. 뭐 아니면 정보를 조작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선거 방식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이 비밀 투표가 지켜지지 않았고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한 투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 나흘 동안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직접 선관위가 각 가정을 찾아가서 투표함에다 투표를 받았는데요. 이 종이를 접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투표함도 가족 오락관 같은 곳에 나오는 투명한 투표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OX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X를 넣었다가 그게 보이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 상황 자체가. 그 선관위 뒤에 또 선관위 위원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좀 같이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총등군이 뒤에 있고 실제로 선관위 직원이 러시아 가운데 무장 있고. 군인들이 그 이제 투표 과정에 동석을 했다, 동행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 찬성표를 사실상 강요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가짜 투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강요 투표에 가까운 네. 그런 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그래서 하긴 그렇죠. 민주국가에서 뭐가 90% 찬성 나오기가 90%. 이상하죠. 네. 그죠. 이게 이상해 보이는데 러시아에서 요오드와 칼륨이라고 그거 네. 뭐 구매한다면서 그게 핵무기를 쓴다는 징후가 될 수 있다던데 그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핵을 투발을 하게 되면 핵 낙지인, 방사성 낙지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더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오드, 그러니까 아이오딘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요오드라고 했는지 아이오딘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딘들이 나오게 돼요. 그 방사성 아이오딘을 먹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흡입하거나 이제 먹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티록신 있죠. 여기 그 갑상선 호르몬. 네. 그 주성분이 아이오딘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안 그래도 아이오딘이 모자라서 우리 몸이 호르몬을 만들고 싶어서 아이오딘만 들어오면 호르몬 만들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네. 만약에 방사성 아이오딘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티록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돌면서 마치 호르몬인 것처럼 방사성을 띠고 있는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호르몬이 되어서 우리 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럼 온몸이 그걸로 다 도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에 이 갑상선에 이게 축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갑상샘 암에 그 발병률이 무지하게 올라가게 돼요. 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아이오딘이 모자랐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화 아이오딘을 먼저 주는 거예요. 좋은 아이오딘을 주는 그쵸?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필요했다면 미리 그거로 만들어 놔라. 네. 그럼 나중에 방사성 아이오딘이 들어오더라도 체내로 배출이 돼버리잖아요. 요걸 원하기 때문인데 요게 이제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기사를 잘 찾아보면 김을 많이 사람들이 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김에 아이오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안정화 아이오딘을 구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김이라도 많이 먹어서 아이오딘 미리 만들어 놓자. 근데 사실 우리는 재밌잖아요. 왜 그러냐? 우린 김을 많이 먹고 네. 해양에 있으니까. 네. 우크라이나 깊숙한 좀 내륙 지방이나 러시아의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 사실 아이오딘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 좀 섭취하게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 징후가 이상하다는 거. 이걸 왜 지금 먹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긴급 구매를 한다는 거니까 러시아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저도 말씀하신 내용 네. 들어보니까 99%의 찬성을 해갖고 어쨌든 편입되는 걸로 이제 말하자면 명분을 네. 러시아에선 쌓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러시아가 특별 작전을 했었다면 이젠 자기국의 영토가 됐다라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 먼저 때렸어. 선빵 날렸어. 이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럼 우린 수비를 할 거야. 수비를 위해서라면 핵도 쓸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 방어를 위해 여기서 이제 국가와 국민 방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네. 포함이 되는 그쵸. 건데 방어를 위해서는 모든 수단까지 쓰겠다. 급기야 이 핵무기 관련 언급을 하면서 허풍이 아니다라고
누차 언급을 해서 사실 앞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선상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포감 아닌 공포감이 좀 그렇죠. 또 커지고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되는 너무 게 걱정돼요.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진짜 전문가들이 이건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침공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그냥 병력을 그 국경에다가만 배치한 것이 아니라 군수 물자들을 같이 가지고 왔고 심지어 어떤 그런 뭐 적십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물자들 같이 있잖아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치료하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 사실 군사 훈련을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오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죽을 거고 다칠 거니까 준비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성으로 보고 있으면 이게 그냥 허풍을 떠는 건지 진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물자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어떤 의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인 게 그냥 말로만 우리가 진짜 핵공격 특히나 이제 전략 핵까지는 아니지만 전술핵을 쓸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걸 넘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의약품까지도 구매를 하고 이제 군인들에게 지급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도 있고 과거에 지금까지는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 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해갖고 전략핵을 한쪽이 사용하게 되면 다른 쪽도 쓰게 될 거고 그럼 서로의 국가가 완전히 사실상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전략핵과 다르게 전술핵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댐 하나를 무너뜨리겠다. 네. 예를 들면 발전소 하나를 무너뜨린다. 혹은 어떤 포병 기지를 무너뜨린다. 다리 하나를 교량 하나를 파괴하겠다. 이 정도로 작은 핵들인 거예요. 그럼 요걸 만약에 러시아가 썼을 때 그럼 서방에서 핵 공격을 그럼 시작할 거냐? 보복 핵을 쓸 거냐? 그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핵 한 번만 쓰면 우리가 모두 자멸할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약한 핵을 쓰게 됐을 때 만약에 러시아가 약한 핵을 썼을 때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프랑스가 과거에 핵 개발을 시작했을 때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핵우산에 넣어줄 테니까 너희 핵 개발하지 마. 굉장히 과거의 이야기죠. 1960년대 이야기죠. 50년대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프랑스에서 너희들이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네.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가 만약에 전술핵을 썼을 때 정말로 서방이 본인들의 국가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할 거냐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고 좀 걱정스러운 상황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맞습니다. 룰이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폐기를 한 거잖아요. 맞죠. 이제 그러고 북한에게 핵을 폐기하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교 전략을 짜거나 통일 정책을 짤 때 네.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제가 이제 실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거 핵무기도 무서운데 이것도 장난 아닌데 이게 뭐예요? 네, 인육 샘플. 이게 이게 좀 뭐예요, 대체? 설명을 좀 드리면 더 네. 무서워요. 네, 이 뭐 인육 캡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산한 태아나 진짜 사람이요? 네,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이제 분말 형태로 이제 알약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밀반출하는 국내 반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인육 캡슐이 약 1,065정에 달하는 것으로 먹어요?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있네요. 네, 이 2016년도에 476정, 그리고 네. 2017년도에 279정으로 조금 감소세를 보이다가 예. 2019년, 2020년에는 또 적발 사례가 없었는데요. 네. 근데 또 지난해 또 10정에 어. 또 인육 캡슐이 발견이 되면서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육 캡슐이라는 게 상당히 조금 이 반인륜적인 형태로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부분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릇된 형태로 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보신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반은 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사산한 네.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렇게 캡슐로 만든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좀 놀랍기도 하고 네. 건수로 보니까 건수 자체는 뭐 한 건, 세 건 이렇게 했는데 그 네. 건당 가지고 있었던 수가 이제 뭐 200정, 300정 정도였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생겼다라는 거네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릇된 건강관념, 그릇된 어떤 믿음이 이런 일을 부추기고 있는데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이 죽은 아이나 뭐 태반은 결코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2년도에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를 한번 찾아보면은 인육 캡슐 12종을 이제 딱 수거를 해서 그걸 검사를 맞군요. 했는데 네. 기준치의 최고 8만 배에 달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게. 네, 어마어마한 뭐 수치죠. 그렇죠. 한 건의 인육 캡슐에서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검사에서는 박테리아 세균이 187억 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효과가 수치인데. 없고 있고를 떠나서 우선 아니, 몸을 위험한 해치는 건 거죠. 사실은. 오히려? 네, 몸을 해치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된 뭐 보신 문화도 보신 문화고 반인륜적인 행위인데다가 네.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시면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인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된 정말 네네. 무균시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니, 뭘 집어넣었을지 어떻게 알 것이며 거기서 정말로 뭐 깨끗한 환경에서 제대로 만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이것도 일종의 약이라고 한다면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것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반입을 맞아요.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수요 자체도 지금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건강에 좋고 네. WHO에서 만든 정말 10대 뭐 슈퍼푸드부터 시작해서 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많고 그것만 먹어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렇게 어떤 인육 캡슐까지 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과학 칼럼니스트의 입장에서는 좀 무지의 산물이다. 네. 그리고 미신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적게 먹고 안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소식하는 것들이요. 네. 네네. 오히려 이제 오래 사시고 오래 사시면서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적게 드시고 안 먹는 시간이 좀 길고 네.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네. 18시간 정도 이제 단식하고 이제 네. 간헐적 단식 많이 하기도 하죠. 6시간 폭식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간헐적 폭식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저는 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간헐적 쭉 단식이라기보다 가볍게가 안 되고. 6시간 모든 걸 끝장을 보는 거죠. 네, 6시간. 그렇죠. 눈을 네. 떠 있는 그 6시간 동안 나는 모든 걸 끝장을 보겠다. 그러니까 폭식 얘기하시니까 저도 좀 그런데. 네. 그 먹고 싶은 메뉴가 더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참았다가 먹으면 뭘 먹고 싶은가? 네.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아유 드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고삐 풀린 것처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좀 적절한 운동과 좋은 것들을 많이 먹는 걸로 하고 이렇게 비위생적인 거 기자님 말씀해 준 것처럼 이렇게 간염 바이러스까지 있고 네. 이런 세균들로 범벅이 된 이런 캡슐은 아예 우리가 수요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돈 준다는 얘기예요. 소득세 환급. 맞습니다. 저도 주는 건가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네. 한번 몰래 한번 더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국세청이 이제 방문 판매원이라던가 예.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나 뭐 대리 운전 기사 등 인적 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하면서 이제 내용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예. 환급금 규모는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312만 원이라고. 그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다는 네, 거잖아요. 나도 몰랐던 그렇죠. 네, 312만 원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안 되시겠네요. 예. 인정영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인데 네. 28일 오늘부터죠. 3일 동안 모바일 안내문을 이제 발송한다고 하니까 내 휴대폰에 모바일 안내문이 왔네요. 열어봤는데 네. 내가 그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이번 기회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벌어서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큰 차이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세금을 낼 일이 별로 없는 네네. 분들. 네.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환급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통장을 은행마다 만들었다고. 지금 은행마다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왜 만드는지 다 쓰라고 하죠. 사유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하나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줬는데 정리하고 좀 미니멀리즘으로 살자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그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돈이 한 2억 정도가 들었었나요? 1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제 않죠. 주변에 있는 분들 맛있는 거 사주고 저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랬거든요. 그때 주변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100만 원 갖고 두 분 드시면 되겠다, 그죠? 네. 한우로. 네. 실제로 이번 좀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수요를 보니까 네. 방문 판매원이 뭐 전국에 38만 명 굉장히 정도 많으시죠. 계시고요. 학원 강사도 19만 명 정도 계시고 네. 행사 도우미 뭐 8만 명, 뭐 배달 라이더도 요즘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많으시잖아요. 추세인데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뭐 간병인이나 대리 운전기사, 목욕 관리사, 뭐 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많으시다.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이제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쉽게 더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고 네. 나한테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서는 또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자도 줘요? 카카오톡에서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이번에 또 런칭을 해서 그래요? 실제로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한테 보내준다고 하니까 내가 막 어렵게 찾아보는 것도 찾아보는 거겠지만 내가 오는 걸 또 열람해 보는 건 쉬운 일일 수가 그쵸, 있잖아요. 예. 이거 오히려 좀 더 간결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건 같습니다.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뭐 방문 판매원,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이런 분들이 네네. 사실 내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쭉 하신 분들은 당연히 소득세 신고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특히 젊은 분들이 처음에 알바처럼 잠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대 보험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난 이런 게 없었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4대 보험과 상관없이 분명히 지금 다 그렇죠? 신고가 되어 있을 거고 네. 사실 양이 적은 경우엔 거의 100% 환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나 한 번이라도 이런 좀 아르바이트 같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특히나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네. 쉬운 일이니까 한번 확인해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뭐 한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것도 그럼요. 기분 좋은 네.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단 스팸 문자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스미싱. 네. 왜냐면 최근에 무슨 또 뭐 대출해준다고 저한테 맞습니다. 계속 문자가 오고 엄마 휴대폰을 잊어버렸다고. 네. 우리 딸이 휴대폰이 없는데 네. 휴대폰을 잊어버렸다고 문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랐는데 제가 바빠서 신고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게 스팸 혹은 스미싱으로 올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고 내가 신청하는 쪽으로 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우리 훈훈한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